안녕하십니까. 채널 정치 미스터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K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룰을 깨뜨리고 지정학적 판도를 철저히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평탄한 대로를 쾌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깊은 도랑으로 차량이 곤두박질치며 끔찍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겪어야만 했던 끔찍하고도 당혹스러운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도대체 완벽해 보이던 것이 경제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동의 화약고인이란 쪽에서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전 세계의 유조선들이 일제히 항로를 잃고 거대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최고 120달러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 각인해온 경제학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난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투자자들은 무엇을 사야 합니까? 당연히 궁극의 안전 자산인 금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아주 쉬운 경제학의 객관식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제 금 가격은 1월 말에 역사적 고점에서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처참했던 순간에는 지지선마저 붕괴되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단기 하락폭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특히 3월 셋째 주에는 단 일주일 만에 10%가 폭락하며 2011년 이후 금 시장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한 일주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중동의 전쟁 발발, 국제 유가에 미친 듯한 폭등, 그리고 미국이 찍어낸 국가부채가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모든 지표가 금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경제 총량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단 하나만 뉴스에 나와도 금값에 기름을 붓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호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경제적 상식과 안전자산을 향한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매섭게 따귀를 때리며 투자자들의 눈앞에 별이 번쩍이게 만들었습니다. 금의 피난처 스토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존의 고정관념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자산의 내재 가치나 품질을 따져서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내다 파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합니다. 바로 누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유동성의 순서대로 매각 대기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큰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생명이 위급한 그 찰나의 순간에 거실에 있는 가장 무겁고 비싼 골동품 도자기를 먼저 챙겨서 대피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가장 가볍고 당장 생존에 필요한 지갑과 스마트폰만을 황급히 챙겨서 문 밖으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생존 본능이 작동합니다. 위기 시에는 무조건 현금화가 가장 쉬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내에서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궁극의 하드 커런시, 즉 경화 중의 경화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값이 폭락한 것은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나빠지거나 가치를 상실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 유동성 측면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훌륭했기 때문에 현금이 급한 모두가 가장 먼저 꺼내드는 현금화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가장 예리하고 잘 드는 명검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당포에 내다 파는 1순위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시장 공포 속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이번 금값 폭락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을 강타한 세 가지 거대한 공매도 세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은 마치 세 개의 거대한 망치처럼 동일한 시점에 금의 머리 위로 동시에 무자비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이 세 개의 망치가 만들어낸 충격파는 금 시장의 기초 체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금의 가치를 억누르고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이 무시무시한 세 개의 망치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망치의 이름은 바로 금리 면역력의 상실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를 밀어올렸고, 이는 잠잠해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강력한 공포를 시장 전반에 퍼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금이라는 자산의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 이자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평가에 압박이 온 것이죠. 두 번째 망치는 증거금 부족 압박, 이른바 마진콜의 공포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 상승에 베팅했던 대형 헤지펀드와 투자기관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계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족한 증거금을 당장 채워 넣으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마진콜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가진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좋고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 희생양 1순위가 바로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매수자가 많은 금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치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기계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의 도래입니다. 대규모 콜옵션, 즉 금값 상승을 기대하고 걸어둔 파생 상품들의 만기일이 일제히 닥쳐오면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관련된 복잡한 포지션 구조들이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자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기계적인 대량 매도 폭탄이 자동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틈조차 없는 무자비한 투매였습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망치가 정확히 동일한 시점에 내리꽂히면서 만들어낸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한 유동성 쏠림에 의한 압사 사고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목표는 전례 없이 단 하나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의 펀더멘털이나 장기적인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본능에 따라 무조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현금을 손에 쥐는 것만이 유일한 지상 과제가 되어버린 기형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이 그 어떤 위험 자산보다도 더 처참하게 폭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금이 가진 장기적인 상승 논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거나 파괴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생존을 위해 훨씬 더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들, 즉 유동성 고갈, 과도한 레버리지의 청산, 그리고 급격한 금리 충격이라는 응급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발작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면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여객선과도 같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오를 때 선장의 최우선 임무는 나침반을 보며 항로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침몰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무원들을 총동원하여 배에 뚫린 구멍을 막고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의 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였습니다. 튀르키예의 비극적인 사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거시경제 이론들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국가의 경제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에너지 수입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입니다. 국가가 소비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쪽에서 무력 충돌의 총성이 울리자마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고 튀르키예가 지불해야 할 에너지 수입 청구서는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에너지 대금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지한 국제 자본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튀르키예 시장에서 자본을 미친 듯이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5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국가 경제의 숨통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입 에너지 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방향에서 국가의 혈액인 달러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가는 쌍코피가 터진 셈입니다. 이 치명적인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구원투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직 발권력을 가진 국가의 최후보로 튀르키예 중앙은행뿐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마치 구멍난 혈액은행의 피주머니처럼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하순에 발표된 충격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순회 한보유고는 순식간에 350억 달러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중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쏟아부은 달러만 해도 무려 2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문학적인 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국가의 최후 비상금, 즉 금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금협회와 유력 통신사들의 교차 검증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동의 무력 충돌이 폭발한 직후 단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약 6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했습니다. 60톤의 금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가치입니다. 이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튀르키예의 국가금 준비고는 7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롭고 주목해야 할 점은 중앙은행이 이 60톤의 금을 시장에 처분한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톤가량은 공개시장에 직접 내다 팔아달러 현금으로 즉각 청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 즉 40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트레이더들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세련된 금융기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과 맺은 금수합, 골드 수합비 거래였습니다. 금수합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금을 미국의 대형 글로벌 은행들에게 임시로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급전인 달러를 빌려오는 고육지책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취한 데에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금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튀르키예 정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권만을 월스트리트에 양도했을 뿐이며 훗날 경제가 안정되면 빌린 달러를 갚고 금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보여준 이 극단적인 생존 고개는 유동성이 펀더멘털을 압도한다는 금융시장의 냉혹한 진리를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사존망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금이라는 자산이 수천 년간 자랑해온 고고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이나 장기적인 내재 가치 같은 우아한 개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당장 숨통을 틔워줄 달러 현금 확보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돌며 많은 이들을 매혹시켰던 아주 유행하는 거시 경제적 관점 하나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내러티브는 미국 달러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현상을 보며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금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전 세계 기축통화의 왕자를 차지할 것이라는 환상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미 진영과 금 투자자들에게 매우 섹시하고도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보여준 처절한 현실은 이러한 낭만적인 환상에 아주 매섭고도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금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할 때도, 만기가 돌아온 막대한 외채를 갚아야 할 때도, 공포에 질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요구를 방어해야 할 때도 국가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미국 달러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꼬리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이 가지는 최고의 존재,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빠르고 제약 없이 대규모의 달러 현금으로 변환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금을 맹렬히 쌓아두는 행위는 결코 내일 당장 미국 달러 패권의 밥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화폐 질서를 세우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부도라는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궁극의 보험을 들어두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보험은 달러가 망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달러가 절실히 필요할 때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담보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의 발견은 이번 폭락 사태를 통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학적인지 오류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 수십 년간 금의 가격을 매길 때 신주딴지처럼 모셔왔던 낡은 평가 모델입니다. 그 낡은 모델의 이름은 바로 실질금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경제 모델의 논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 명쾌합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과 달리 스스로 이자를 낳지 못하는 죽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안전한 국채를 사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포기된 이자 수익이 바로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순수한 값입니다. 즉, 내 수중에 현금이나 채권이 가져다주는 진짜 수익률을 의미하죠. 이 모델의 핵심 결론은 실질금리가 높을수록 금의 매력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추락한다면 현금을 들고 있어봐야 손해만 보니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뿜어내며 가격이 폭등해야 정상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오래된 전통적인 모델은 시장의 움직임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고장난 나침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질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도 금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과 올해 미국의 진성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은 고금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 가격은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경신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발작적인 금값 폭락 사태 역시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폭락의 깊이와 잔혹함은 단순한 금리 모델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이 오래된 실질 금리 모델은 대체 왜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이 모델이 오직 자산 보유의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평화롭고 좁은 시야의 경제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모델은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의 지각 변동과 그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국가 간 신뢰 체계의 근본적인 붕괴 현상을 변수에 전혀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새로운 가치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분수령은 바로 2012년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기축 통화국의 지위를 무기 삼아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하루아침에 동결해버렸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금융 제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특히 서방 진영에 속하지 않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주권 국가의 생명줄과도 같은 외환 보유고가 한순간에 무기화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스위치를 내리면 당신 나라의 달러 자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염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마치 통제력을 잃은 눈덩이처럼 위험한 속도로 불어나며 시스템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국가의 전 재산을 오직 미국 달러 자산의 형태로만 남의 나라 금고에 맡겨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부터 금을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의 심층적인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히 금리의 오르내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1차원적인 원자재 상품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잊혀져 있던 금의 가장 강력한 본질, 즉 화폐로서의 속성이 화려하게 부활하며 재가동된 것입니다. 금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화폐적 자산이라는 본연의 신분으로 회귀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인 실물 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어느 강대국도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금의 신용은 오직 금 그 자체의 불변성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거래의 본질은 과거의 얄팍한 금리 민감도 베팅에서 벗어나 특정 패권 국가들의 주권 신용 자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이라는 투표 용지로 달러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의 막대한 부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의 형태로만 보관하는 것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단순한 금리 변동성보다 금값을 움직이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원동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장착하고 나면 우리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진짜 숨은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일종의 궁극의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공학에서 말하는 풋옵션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닥칠 폭락에 대비하여 자산을 미리 정해둔 가격에 팔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자면 금은 곧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재난보험과도 같습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절에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을 금고에 모셔두는 것은 미국 국채를 사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쏠쏠한 이자 수익을 바보처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바로 이 강력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인 셈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밤잠을 편히 자기 위해 이 막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의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러다 만약 이번이란 사태와 같은 끔찍한 지정학적 지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외화를 조달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궁극의 풋옵션이 화려하게 활성화됩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죽은 자산인 금이 순식간에 국가의 숨통을 틔워줄 달러 유동성으로 변환되는 마법의 경화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눈물겨운 금매각 사태가 바로 이 재난 옵션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보험료 덕분에 국가부도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80억 달러의 구명주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이유가 결코 달러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증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달러 유동성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궁극의 안전판으로 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복잡한 논리들을 하나로 퍼즐처럼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기괴한 금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입체적인 3단계 레이어 가격 결정 모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깊은 레이어는 금의 장기적인 가격 중심축을 결정하는 거대한 닫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강조한 달러 패권의 신뢰도, 미국 재정 적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다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이 거대한 요인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금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거대한 기초 체력을 결정합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배 전체의 높이를 결정하는 흘수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중간 레이어는 중기적인 가격의 추세와 리듬을 결정하는 동력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실제 금 매입량, 글로벌 금 ETF로 쏟아져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거대 자금의 흐름,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의 실물, 금, 골드바 수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중간급 힘들은 첫 번째 레이어보다는 훨씬 더 자주 변동하며 마치 거대한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강력한 엔진이나 바다의 해류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금 가격의 주요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표면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단기적인 가격의 발작과 극심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트레이딩 세력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락, 달러 인덱스의 단기 충격, 옵션 만기일의 기계적 매도,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표면의 힘들은 마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맹렬한 폭풍우나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비록 이 비바람이 배의 최종 목적지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항해하는 동안 배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승객들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정교한 3단계 모델을 이번 금가 폭락 사태에 대입해보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시장의 맥락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부채 문제나 글로벌 탈위험화라는 금의 1단계 펀더멘털은 단한치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직 가장 얄팍한 3단계 레이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동성 고갈과 과도한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이라는 단기적인 미친 파도가 일시적으로 배를 덮쳐 항로를 이탈하게 만든 경로상의 사고였을 뿐 금이라는 배에 엔진이 고장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쟁과 공급망 붕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경제가 죽어나가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폭발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 지독한 진퇴양난의 딜레마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성장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최악의 경제질병,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끔찍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붕괴합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쓰레기가 됩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손발마저 꽁꽁 묶인 이 절망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완벽한 동무대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심지어 국가의 신용마저 모두 믿을 수 없게 된 그 극단적인 불신의 시대에 비주권 신용자산이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폐인 금의 매력은 나선형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락은 그저 잔인한 털기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집권에 반하는 이 잔혹한 폭락 사태는 결코 거대한 서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위한 임하게 거친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종국은 아직 무대 위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미스터리의 K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